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2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모두 기사를 가져왔고요. 한국경제신문의 그 프랑스 필립 르포르라는 주한 프랑스 대사님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잖아요. 보면 문화적 자긍심도 되게 높고,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수학, 철학 뭐 이런 부분도 보면 대단한 나라라서 프랑스 이 르포르 대사님의 인터뷰 좀 읽어보다가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필립 르포르 이 대사님이 보니까 프로필이 나오는데 1956년 11월 30일 출생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나이가 꽤 되시네요. 그렇죠? 66세 만으로 66세 이시고, 국립행정대학원을 나오시고 주 러시아 대사관 2등 및 1등 서기관도 하셨고, 1987년에서 1991년에 러시아 대사관 하셨으니까 91년도 이때는 뭐 정확하게 소련은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이고, 소련 안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있고 각 나라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러시아 대사관 하시고, 91년 12월 26일이었나요? 그때 고르바초프가 이제 소련 다 알아서 독립하고 해체하고, 네, 소련의 핵무기 발사권하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러시아 당시 옐친 대통령한테 넘긴다고, 네, 뭐 그랬던 91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시고, 93년에서 97년까지는 주일대사관도 하셨네요. 그리고 97년에서 2000년 주미대사관도 했고, 여기 모셨고, 14년에서 15년에 재외동포 영사행정 특별담당관 하시다가 2019년 9월 1일 주한 프랑스 대사로 임명돼서 지금 와 계십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면서 참고로 이 기사가 지난 21일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제에서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한 겁니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인터뷰 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프랑스 북동부 도시 스트라스부르의 사진인데, 도시 건물 크기에 빨간색과 보라색 큐브가 눈에 띄었다. 도시 건물 크기의 빨간색과 보라색 큐브.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지난 21일 이 인터뷰에서 빨간 큐브는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1964년부터 프랑스는 1964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을 했었네요. 그 이후로 쌓아온 고준위 핵 폐기물의 규모를, 보라 큐브는 중저준위 폐기물 규모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프랑스는 핵 폐기물을 건물 하나 규모로 축소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원전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계속 이렇게 원자력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간 반면에 프랑스는 여전히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프랑스 상황은 어떤가라고 물어봤더니, 프랑스도 전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하지만 이웃 국가들보다는 타격이 작다.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인데,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수입한 가스 중에서 러시아산은 17%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평균치가 40%나 되네요. 프랑스 GDP 증가율 올해 2분기 전분기 대비 0.5% 증가했고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상승률이 5.8%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영국 얼마 전에 영국 뭐 10% 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프랑스가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프랑스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도입을 했고요. 전기 및 가스 요금 상한제와 에너지 지원금, 연료 할인제도 가스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이런 대책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고 이번 위기는 화석연료 소비를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가스 주문량을 15% 절감하기로 약속을 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에 원전 르네상스를 공식화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원자력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한국과 프랑스가 원전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7월 EU가 원전을 친환경 그린 에너지 텍소노미에 포함을 했다라고 물어봤더니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컨대 최근 1년 동안 석탄 발전으로 사망한 인구가 세계적으로 30만 명에 달하고요. 석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 오염 때문에 사망한 인구 규모라고 합니다. 이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네요. 석탄 발전 때문에. 반면에 원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매우 적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4천여 명 추가되는데 그쳤다. 친환경 원전과 관련한 프랑스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폐기물 처리 기술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재처리 기술을 통해서 최종 폐기물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심저층의 최종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을 개발했고요. 핀란드도 프랑스의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의 핵 폐기물 기술과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협력에는 상한선이 없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떼제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KTX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프랑스 조선 업체에서 이제 LNG 가스선을 또 개발하면 보냉제에 대한 기술 로열티를 또 프랑스한테 주잖아요. 프랑스가 보면 되게 느긋해 보이고 그렇게 해도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참 보면 강국입니다. 바로 밑에 이제 프랑스는 전통적인 문화 강국이기도 하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프랑스의 문화 정책은 역사가 깊다. 문화 정책이 또 있었나 보네요. 루이 14세와 콜베르 재성이 문화 강국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루이 14세는 건축, 문화, 무용 등 다방면에서 일가견이 있었고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런 기조가 더 강해졌고 이를 토대로 프랑스 문화의 세계 위상도 높아졌다. 문화는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을 한다. 한국 문화는 어떤가? 세계 문학에 여러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주역들의 등장이 첫 번째 현상이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두 번째 현상은 세계화다. 세계화를 통해서 모든 문화가 상호 교류하고 융합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영화가 한국 영화에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문화와 미학이 세계 각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 번째 현상은 진정성의 추구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이 이와 관련이 깊다. 기생주,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콘텐츠는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이 담겨있는 동시에 보편성도 갖췄다. 한국인이 아니라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세계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BTS 방탄소년단의 성공의
핵심 키워드도 보면 진정성,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프랑스 분들이 봐도 그런 게 이제 막 느껴지나 봅니다. 그 다음 기사가 보면 또 이분에 대한 기사인데,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대사님이 태권도를 배우시더라고요. 태권도 한계 뛰어넘는 능력을 키워줘서 한국 강점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진이 나오고요. 여기 사진에 아마 앞에 있는 사람이 아들인 것 같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검은띠 유단자라고 돼 있네요. 집중력에 대한 엄격함이 태권도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정신 수양이자 신체적 강인함을 기르는 훈련이죠. 이 르포르 대사님이 2019년 한국 대사로 부임한 뒤에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는 태권도는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키워준다면서 이는 한국의 강점하고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르포르 대사님이 부임 당시에 14살이던 아들이 태권도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태권도를 배워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후 매주 한 번씩 개인 교습을 받고 있고요. 지난 1월에는 그 검은띠를 따서 유단자가 됐다고 합니다. 연내 태권도 2단을 따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하시고요. 르포르 대사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전문가인데, 91년까지 러시아에서 근무했고, 일본에서도 하셨고, 19년 9월에 한국에 부임하셨으니까 이제 거의 21, 3년 되셨네요.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그는 가장 큰 매력으로 친절을 꼽았다고 합니다. 르포르 대사가 가장 즐겨 먹는 한국 음식은 메밀국수라고 하고요. 프랑스도 최근 전 세계를 휩쓴 인기 작품인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고요. 한국은 자신의 문화가 최고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면서 자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작품에 표현하는 게 한국 콘텐츠의 매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문화가 최고라고 선전하는 중국하고는 다르다고 강조를 했고요. 방탄소년단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캠페인을 펼쳤는데, 바로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한 그 자긍심과 자존심, 이런 게 워낙 높다 보니까 다른 나라 문화를 잘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거의 극찬을 했네요, 보면. 근데 이 르포르 대사님이 지금 66세인가 아까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19년에 부임했을 때 63세, 우리나라 나이로 64세이신데 이 연세에 태권도를 보고 나도 저걸 배워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이런 걸 시도하는 게 제가 보면서 꼭 배워야 되겠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새로운 거 자꾸 하기 싫어진다 했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력, 집중력 이런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이런 새로운 태권도, 나가서 몸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새로 배우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TSMC에서 밀린 삼성전자의 승부수라고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리포트를 보면요. 작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96,000원을 찍었을 때, 그때 나왔던 리포트를 쭉 보면, 이 파운드리 부분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갈목할 만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한계가 보였고, 예, 그런 가운데 뭐 파운드리 TSMC가 뭐 잘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그죠? 이번에 3Q 실적 발표에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 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인데 삼성전자 주가만 이제 빠진 게 아니라, 예, 거의 글로벌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한 49.8% 빠졌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고점 대비 얼마 빠졌나 다시 한번 볼까요? 97,000원에서 96,700원인가 96,800원 작년 1월 15일 날 기록한 이후 여전히 40.1% 정도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파운더리 분야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정원철 상무님 왼쪽에 있고요. 중간에 구자흠 부사장님, 그리고 오른쪽에 강성범 상무님, 이렇게 지난 6월 30일 날 3나노 반도체 세계 최초 양산을 기념을 해서 웨이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있네요.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개발에 주력한 삼성전자가 전통 특화 공정 투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고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통 특화 공정 시장에서 고객을 끌어와서 점유율 격차를 줄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4년까지 전통 특화 공정을 지금보다 10개 이상 더 늘리고요. 2027년 전통 특화 공정 생산 능력이 2018년에 2.3배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공정은 크게 최첨단 전통 특화로 구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전통 특화가 도대체 뭐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파운드리 공정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최첨단 공정에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같은 초소형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요. 전통 공정에서는 미세화 필요성이 크지 않은 차량용 반도체, 센서 등을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특화 공정은 특정 고객의 요청에 맞춰서 전통 공정을 일부 개선한 것이라고 하네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7나노미터 그리고 5나노미터 등 최첨단 공정에서 TSMC와 경쟁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 후발주자로서의 생산 능력 한계를 기술력으로 만회하기 위해서다. 업력이 쌓이면서 전통 특화 공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겼다. 자동차용 반도체, 센서 등 전통 특화 공정에서 생산하는 칩의 수요가 커진 영향도 크고, 예컨대 일반 자동차에 약 2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 넘는 칩이 쓰인다.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 하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일반 자동차에는 200개 반도체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차는 2,000개 넘는 칩이 쓰인다고 합니다. TSMC 매출의 절반 정도가 전통 특화 공정에서 나온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TSMC도 절반은 전통 특화 공정에서 나오는 거네요. 업계에서는 경쟁사의 텃밭을 공략을 해서 점유율을 빼앗아오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2, 3년간 삼성전자는 대만 TSMC와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요. 두 회사는 5나노미터, 3나노미터 공정에서 최초 양산 타이틀을 놓고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시장 점유율 올 3분기에 TSMC가 53.4%, 삼성전자는 16.5%, 요렇게 이제 두 개 다 합치면 이제 70%가 되죠. 이렇게 놓고 경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격차가 여전히 상당하다. TSMC가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통 특화 공정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통 특화 공정의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기형 6라인 이 180에서 64나노미터, 그리고 기형 S1, 화성 S4, 오스틴 S2, 텍사스 오스틴이겠죠, 여기는. 오스틴 S2, 이런 식으로 전통 특화 공정 라인이 있네요.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방금 말씀드렸던 TSMC와 삼성전자가 70%고요. UMC가 7.2, 글로벌 파운드리가 5.9, SMIC가 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최근 추진 중인 전통 특화 공정 강화 전략은 이 같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분석이 되고요.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4년까지 이 전통 특화 공정을 현행 대비 10개 이상 더 늘리고, 라인은 이제 10개 이상 늘리네요. 2027년까지 삼성전자의 전통 특화 공정 생산 능력을 2018년 대비해서 2.4배 수준으로 이렇게 늘리면 커진다고 합니다. 전통 공정이 이제 10나노, 14, 28, 65, 180나노 등으로 파운드리 업체들이 과거부터 기술 개발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탄생한 표준 공정인데, 쉽게 말해서 구식이라는 뜻이다. 특화 공정은 전통 공정을 특정 고객사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량한 것을 또 이 특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전통 특화 공정은 대만 TSMC의 동무대로 평가가 됐고요. TSMC는 1987년 파운드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에 35년간 시장을 이끌면서 다양한 공정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최첨단 공정 기술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또 이미 있던 공정은 기존 고객을 위해서 남겨뒀고요.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월 280만 장 이상인 TSMC 생산 능력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전통 특화 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컨대 퀄컴, 애플 등 스마트폰용 칩이 필요한 고객사들은 파운드리 업체의 5나노, 4나노 공정을 이용을 하지만 NXP 같은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업체는 28나노 공정을 주로 이용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처럼 작고 빠르고 효율적일 필요가 크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TSMC의 전략을 따라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업력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독립해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건 겨우 5년 전인 2017년이라고 합니다. TSMC가 198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 차이가 나네요. 후발주자로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기술 경쟁에 초점을 맞춰서 TSMC의 경쟁자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주력을 했고요.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7나노 공정을 2019년도에 가장 먼저 선보인 게 대표적이고요. 지난 6월에는 3나노 공정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하고, 이달 초에 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을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TSMC와의 매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전통 특화 공정에 눈을 돌릴 필요성이 커졌다. TSMC의 텃밭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위 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칩, RF 칩을 제조하는 8나노 공정에 투자를 강화해서 내년 생산 능력을 2019년 대비해서 1.5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이미지 센서와 관련해서 기존 28나노에 더해서 프리미엄
이미지 센서용 17나노 공정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TSMC의 고객사를 얼마나 많이 빼앗아올 수 있는지가 1위 달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독일 칼 자이스 간 삼성전자 사장의 초격차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일의 광학기술 전문 기업 칼 자이스를 방문한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님이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경 사장은 23일 개인 SNS에 한 해외 공장에서 방진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게시글에는 자이스는 EUV 노광 장비용 렌즈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네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는 우리 기업은 럭인과 해자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럭인이라는 게 잠그다라는 거잖아요. 럭인 충성 고객을 만드는 자물쇠 효과와 해자 모아트라고 하는 경제적 해자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쟁사를 압도하는 진입장벽. 초격차 기술력을 뜻하는 표현이다.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자 생산하는 초미세 공정용 필수 장비인데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 얇은 회로를 그리는 역할을 하고요. 칼 자이스는 이 EUV 노광 장비의 핵심 부품인 반사경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하네요. 칼 자이스 공장을 방문한 뒤 소감을 남긴 것으로 분석이 된다. 업계에서 예전만큼 기술 초격차를 과시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위기감이 경사정의 게시글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낸드 플래시의 저장 공간인 셀을 높이 쌓는 적층 경쟁에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에 이미 따라잡힌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텔러시 파운드리 공장에다가 5나노미터 라인부터 구축한다. 그 다음 기사는요. 중국 경제 수뇌부 물갈이 허리평 이후에만 전면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전당대회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이제 중간에 퇴청을 하면서 시진핑한테 이제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고개도 안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퇴장하는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이런저런 기사를 다 보면 전부 다 시 주석의 측근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중국 경제 수뇌부도 물갈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진핑 집권 이제 3기에 중국 경제금융부문 사령탑으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이후 이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3일 연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허리평 주임을 정치 국원에 선임을 했고요. 전날 폐막한 20차 당대회에서는 루어 부총리, 이강 인민은행장, 고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겸 인민은행 당석이, 류쿤 재정부 장관 등이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퇴임을 예고했다. 이렇게 빠지면 아마 내년 2월인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언제 바뀌는지는 안 적혀 있네요. 이후이만 주석은 중앙위원회에 유임되면서 더 큰 일을 맡게 될 것임을 시사했고, 류어 부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허리평 주임은 재정금융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진 경제 전문가고요. 그가 수석으로 있는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 인프라 사업은 물론 시 주석의 역점 대회 사업인 1대1로 프로젝트도 담당을 하고요. 시 주석과는 40년 가까운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1985년에서 88년 시 주석이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일 때 제전국 부국장과 국장을 거쳤다고 합니다. 정책 추진력이 강하고 성장에 중점을 두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네요. 블룸버그는 이후 이만 정권관리 감독이 주석이 인민은행 당서기로 임명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는 공상은행장 출신으로 시 주석의 업적 중 하나인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을 주도를 했었네요. 시 주석으로부터 자본시장을 개혁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권감독관리 주석으로서 기술특례 상장을 도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등 규제 완화에도 앞장을 섰었네요. 신인경제팀에는 인융 전 인민은행 부행장과 샤오제 전 재정부 장관도 참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중국 히토리 무기로 한국의 치포 불참 압박을 할 수도. 아직 치포 가입하는 게 결정이 안 난다 보네요. 그때 8월 말인가까지 결정을 하라고 했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되면서 한중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중국이 경제와 안보 양쪽 측면에서 북한과 러시아 등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할 경우에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치고 중국이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면 한국 경제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당장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 새 지도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취할 입장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그동안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해온 중국 정부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서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한껏 고조될 수가 있고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례 친전을 교환했다고 보고를 했네요. 전문가들은 이번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경제 분야도 난관이 많은데요. 중국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동상협력체인 칩4 동맹,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등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입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명석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당 지도부 전원이 시 주석의 측근들로 구성되면서 중국이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면서 내수 침체의 원인이었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라는 기사입니다. 정치 이번에 시 주석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중간 선거도 있고 공산당 전당대회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보통 보면 이래 긴장감을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분위기 조성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노이즈가 좀 많았다는 생각이고요. 11월 달 되면 베이징 이제 올림픽도 있고 마라톤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분위기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웜의 신방 들으시기 되게 불편하셨죠? 제가 너무 코가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를 갔다 오고 그리고 많은 댓글에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비타민 C도 먹고 프로폴리스 그다음에 짝두콩차 등등 다 사왔습니다. 제가 다 빨리
듣기 불편하시지 않게 좋은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하고 행복하던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